예, 우리 박찬주 대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찬주 대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국 강연회라기보다는 지난 19개월 동안 제가 겪었던 엄청난 이 고난 속에서 제가 그 고난을 크리스찬으로서 접하고 헤쳐오는 과정에 제가 느낀 사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단어를 빼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고난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것이 가장 상징적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상징적인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저도 이렇게 큰 고난이 저에게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의미가 뭐고,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쓰시는 건가, 아니면 정말 미래를 위한 연단의 수단으로 쓰시는 건가. 그러면 고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고난이 준 7가지 교훈이라고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미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사실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전쟁 기획의 전문가, 군사 전략가로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10년 그리고 앞으로 10년 박찬주 같은 전략가는 나오기 힘들다는 그런 평가들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전략가의 첫 번째 조건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가급적 멀리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전술가들은 현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 전술가들이 유리한 상황에서 싸울 수 있도록 전략가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전략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쟁기획 전문가로서의 명성을 쌓아왔지만 막상 저에 관한 사항은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2017년 7월 30일 그 군인권센터에서 공감병 생활하다가 적응을 못하고 영창에 갔다가 떠난 그 병사의 일방적인 진술을 갖고 이 세상에 공개했을 때 일주일, 하루에 한 장씩 속보를 폭로했어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치 독일의 선전상 괴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동하는 데는 한 장의 문장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준비됐을 때는 이미 대중은 선동된 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장의 하나의 문장을 달라. 그러면 내가 범죄자로 잡아놓겠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 장의 문장도 아니고 이름만 달라. 내가 알아서 잡아놓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병 갑질이라는 거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군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그리고 거기서 찾을 수가 없으면 거기서 멈춰야죠. 사실은 제가 이제 2017년 8월 9일 제2작전사령관의 직에서 물러나는 순간 군 인사법에 의하면 제가 민간인 신분이 됩니다. 그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민간검찰로 넘겨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를 강제로 현역 신분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별건 수사죠. 반복되는 압수수색,
제 주변에 광범위한 계좌 추적, 이거를 통해서 저를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그 혐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뇌물, 부정청탁,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 뇌물이라는 게 뭐냐? 저에게 네 부부가 있어요. 신앙을 같이 하는 부부. 그 여자들의 모임입니다. 기도 모임, 종교적 친목 모임, 위드미라는. 그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 기도 모임을 하면 남자들은 통상 또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같이 네 부부가 1박 2일로 부산 여행도 가고 제주도 여행도 가고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거 세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비행기표. 그죠? 그럼 잘 때 있어야죠. 호텔이든 콘도든. 그리고 렌트카. 이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제주도 여행 못 갑니다. 이거를 네 부부가 각자 예약합니까,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한 게 뇌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잘못 걸은 거죠. 걸려면 제대로 걸어야죠. 그리고 부정청탁이라는 거, 여기 아산에도 대대가 있어요. 제2작전사령부소. 제2작전사령부의 역할이 뭐냐면요, 영남, 호남, 충청을 관할하는 사령관입니다. 옛날 이순신 장군이, 우리 현충사 옆에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라고 해요. 수군 통제사. 제2작전사령관은 삼도 육군 통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대가 시, 군, 구별로 하나씩 있어요. 147개나 되는 많은 대대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한 중령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문자가 탈이 난 거야, 문자가. 사령관님, 저희 부친은 한쪽 패가 없어요. 그분이 6.25 참전용사인데. 그런데 다른 살아있는 한쪽 폐마저 폐렴에 걸리셔가지고 90이 가까워지셨으니까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마저 고관절이 골절이 돼서, 그러니까 무릎과 이 허리 사이에 뼈 골절돼서 같이 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령이 전역을 해야 되겠다 하다가 자기 고향이 금산인데 혹시 나를 금산 대대장으로, 자기 대대장이 이미 한 사람인데 연대장이 자기 후배인데 그 밑에 가서 대대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참모에게 적극 검토해라. 이제 과거부터 이 충과 효가 어느 것이 중요하냐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효는 누가 그걸 대신할 겁니까? 이게 부정청탁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그래서 제가 뇌물은 이제 무죄 받았고, 김영란법 이거는 400만 원 벌금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는 400만 원을 제가 그 사람한테서 받은 걸로 이렇게 알아, 사람들이. 식사 한번 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봐도 좀 저기 안 좋았던 모습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스스로 노력을 했는데 홍성대대로 분류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사실은 모르죠. 대장이 그것까지 알겠습니까? 완스타가 참모인데, 인사참모인데. 장군 참모가 9명이나 있는데. 근데 나중에 더 보니까, 홍성으로 분류가 됐고, 금산으로 분류된 사람은 이제 누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제가 실명을 좀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데,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 참모가 전화를 해서 너희 둘이 바꿀 의향이 없느냐?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바꿔준 건데, 사실은 홍성대대가 더 인기 있는 데입니다. 누구든 금산으로 갈래? 홍성으로 갈래? 그러면 홍성으로 가요. 왜냐면 홍성은 또 도청 소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안희정 지사가 그래도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이 중령이 도지사를 만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금산으로 간다는 그 중령은 멋있구나, 우리 바꿉시다 해서 바꿨다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제가 뭐 큰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중령을 위해서 조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저는 기꺼이 질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400만 원 벌금을 자기가 내면 안 되냐고 연락이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현역 대장의 신분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포승줄에 묶여서 국방부 지하 영창에 수감이 됐을 때 저는 하루 전에도 예측을 못했었거든요. 정말 그 참담한 심정이고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맞나? 내가 혹시 적국의 포로로 잡힌 거 아닐까? 하는 그런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 잠을 못 이루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 자리에서 그냥 있으면 괜찮은데 주기적으로 밖에 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검진을 해야 돼요. 정기 검진을. 그냥 만약에 수통에 간다. 그럼 수통에 가면은 그 수백 명의 그 장병들이 진료받으러 막 우리 애진 오듯이 버스로 뭐 해병도 오고 해군도 오고 공군도 오고. 그럼 그 많은 병사들 사이로 현역 대장이 포승줄에 꽁꽁 묶여서 옆에서는 양쪽 헌병이 붙들고 앞에는 또 진짜 어디 원님 행치하는 것 마냥 앞에는 또 나팔은 안 들었지만 헌병이 앞에 걸어가고 뒤에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 그때 그 병사들이 바라보는 그 눈빛, 저를 보는 눈빛 너무 슬픈 표정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 개인의 명예도 명예지만 제복의 명예가 있고 계급장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런 고위장성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분을 전환시키고 처벌은 강력하게 합니다. 왜냐? 제복의 명예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도 그랬어요. 장군의 목을 칠지언정 모욕을 줘서는 안 된다. 근데 오히려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결국은 제가 민간인 신분이 되었지만 군법행위, 군사법원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수감이 돼서 영창에 그 뭐 병사들도 있고 물론 저는 독방에 있었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읽으면 글자가 막 돌아다녀요. 서로 막 읽을 수가 없죠. 한 3일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내가 지금 민간인이냐 군인이냐 이걸 판단해달라.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그리고 제가 군사법원에 저기 소환을 불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6주인가 8주 지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게 17년 12월 14일인데 뭐라고 나왔냐면 박찬주 대장은 이미 8월 9일 민간인 신분이 되었다. 군사법원은 박찬주 대장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그날 막 이제 난리가 났죠. 당황했겠죠, 정부도. 그래서 저를 제 주소가 있는 용인 수지, 그래서 수원구치소로 그 이감이 된 거죠. 이송이 됐습니다. 근데 수원구치소에 가니까 저보다 먼저 소문이 먼저 왔더라고. 박찬주 대장이 우리 구치소로 온대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제 통로가 15명이, 물론 뭐 수십 개 통로가 있고 15명이 15개 호실이 있고 제가 맨 끝에 이제 독방을 쓰는데, 여러분들 잘 보면 저도 오해를 했었는데 뭐 지위가 높고 그러면 독방을 주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어떤 무리가 있었던 사람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위를 가할 수가 있어요. 한 명, 10명이 같이 산다, 뭐 이러면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장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창살에 매달려가지고 박찬주 대장님 힘내십시오. 세 부류야. 힘내십시오. 또 한 부류는 건강하십시오. 건강 챙기십시오. 또 한 부류는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뭐 변호사 만나러 가거나 하면 이제 마이크를 호출하지 않습니까? 뭐 몇 번 나오세요. 뭐 나가면
전부 창살을 붙들고 그냥 그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어깨에 4개의 별은 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 중압감이 있습니까? 그거에 내려져 있으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지구의 중력이 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너무 발걸음도 가볍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분이 유난히 저한테 하여튼 저만 지나가면 한 40대 후반, 중반 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말끝마다 무슨 말씀 하시냐면, 저는 잘못해서 여기 왔지만, 대장님은 억울하게 오신 거 제가 잘합니다.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발끝마다 저는 잘못한 게 있어서 왔지만, 이 말씀을 하시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갔다 오다가 또 그러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께서는 뭐를 잘못해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보이스피싱이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저하고 한번 통화하실라니까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런 아주 그 에피소드도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주문을 해요. 뭐 물건을. 그래서 제가 땅콩이 좋아해서 볶은 땅콩을 이제 주문했는데 그 사소라 그래. 복도 청소하는 모범수. 젊은 사람이 복도 청소도 하고 배식도 하고 하는 사람한테 주문하는데 주문했더니 그 한참 있다 와서 대장님 땅콩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간 게 12월 14일이니까 얼마나 추울 때니까. 그치? 1월 말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연말 연시라 이게 재계약이 안 돼가지고 땅콩이 안 들어옵니다. 아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는데 조금 있다가 땅콩을 한 10봉지를 들고 왔어요. 후실마다 다니면서 대장님 땅콩이 떨어졌는데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그냥 막 해가지고 10봉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다음 이제 제가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저 스스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승승장구했고 동기생님 중에 박지만 이번에 그 자결한 이재수 사령관 다 저희 동기입니다. 그 기라성 같은 동기생 중에 제가 그래도 선두주자로 지금까지 대장까지 제일 앞장서서 달려와 제 생각이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노력한 게 너무 성취가 크다. 그 교만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소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